네, 찬성책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책은 미성년자의 알고리즘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만으로 불충분하며 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 세 가지 이유를 토대로 주장합니다. 첫째,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거국 플랫폼 기업들은 인수 유연성, 알고리즘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약속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이루어진 규제조차 정부의 압박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타율적 규제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율규제는 한계를 보였을까요?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장치이며 이는 곧 기업의 광고 수익과 직결됩니다. 즉, 기업에게 알고리즘 규제를 맡긴다는 것은 이윤과 고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손해를 택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자율규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며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규제는 높은 실효성을 가집니다. 알고리즘 규제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사용과 청소년 정서 문제 사이에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컨대 2025년 코니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에 따라 중독적 사용 태도를 보인 청소년은 자살 생각과 정서적 문제 위험이 2에서 3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사용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일과성을 보였습니다. 예로 2025년 코니대학교의 유튜브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들은 추천 시스템이 특정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점점 더 극단적이고 문제적인 콘텐츠를 연결, 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유해 콘텐츠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증폭 요인이자 독립변수인 알고리즘 사용을 통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규제는 최소 심해성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법적 위험이 낮습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규제는 SNS 이용을 정면 차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 등이 절차라는 관리적 장치를 두어 위험도를 낮추는 수준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장 무관한 방식의 규제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의 법원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30일 내 문제를 수정하거나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업의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한다면 어떤 경제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부족했고 알고리즘 기반 중독성이 청소년 정서 문제와 유해 콘텐츠 노출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뉴욕의 법안을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한된 규제 방식은 청소년과 기업 모두에게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성년자의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드시 1번 토론자 인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물 시작해 주세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인론을 맡은 김태현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청소년 보호라는 찬성 측의 목적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접속 차단이라는 법적 주제는 문제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진단이자 현실적으로도 작동 불가능한 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논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데요. 첫째, 알고리즘 차단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이 아니고 찬성 측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알고리즘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단착오입니다. 제기된 문제는 무한 스크롤이라는 인터페이스, SNS의 비즈니스 모델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알고리즘 추천만 끝나고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요? 시간 순으로 정렬된 피드라도 자극적인 썸네일과 끝없는 스크롤이 있다면 문제는 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원인 해결을 배제한 채 단순히 추천 시스템만 끄는 것은 증상 하나만 덮으려는 과잉 보호이자 인공책에 불과합니다. 둘째, 사용 제한이라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셧다운제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외에 다른 여러 제한들이 복제되었으나 우린 과거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빌리거나 가짜 계정을 만들고 VPN으로 우회하는 등 수많은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해보았습니다. 셋째, 저희는 맹목적 차단 대신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리터러시 교육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이 게시물이 표시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게시물 메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3일 전에 강아지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이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라고 추천 이유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확대함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기업은 변화의 책임과 피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알고리즘 추천의 근거를 지금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가르침을 제한합니다. 단순히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동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청소년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만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를 접는 건 가장 쉬운 해결책이지만 가장 게으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온실 속에 가두는 통제 대신 알고리즘의 파도 속에서도 스스로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투명한 환경과 간단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이번 토론자 교차조사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차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다,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찬성 측의 문제 진단과 해결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찬성 측은 알고리즘이 무조건 악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관심사를 찾아주고 나와 관련 있는 정보를 찾아주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진단을 해주셨던 게 알고리즘이 자살률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실증적인 증거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둘간의 인과관계를 그냥 말씀드렸던 뿐입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이 자살률로 이어진다는 것은 과단 왜곡이죠. 알고리즘이 자살률로 이어지는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찬성 측께서 알고리즘의 긍정적 효과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알고리즘 사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인과관계, 그게 작용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향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잘 통해서 다루도록 할 테고요. 저희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자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요, 모든 청소년에게 이 제한을 기본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똑같이 취급하자, 다른 건에 대해서 똑같이 제한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말씀해주신 최소 침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까? 부분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알고리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 침해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조건부로 네,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이게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것인데 부모의 동의와 그 인과관계의 이 연관성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루어 봐서도 결국은 이것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을 탈출할 방법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도 이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영향이 무조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신 거겠네요. 저는 기업의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 기업의 광고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규제의 실효성,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 SNS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주 막대합니다. 그리고 SNS 기업에서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발전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 기업에 이것을 요구해서 과연 수용이 될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이번 토론자 교차조사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린 공통 분모를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인버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네, 필터 버블은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과 유사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이고, 에코 체인버는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신념이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필터 버블에 갇히게 만들어서 에코 체인버 효과를 강화하여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알고리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고리즘이 심화시키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SNS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 알고리즘의 그거에서의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사용자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미치는 해악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알고리즘 규제에 동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꾸고 쇼폼 기능을 추가하는 개편을 했던 엄청난 역풍을 맞았던 기억하고 계십니까? 카톡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류 시간 최대화의 방편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류 시간을 더 연장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반대측께서도 알고리즘 수익이 기업의 막대한 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반대측은 어떤 근거로 기업이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자율규제를 할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업 차원의 자율 규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보다는 그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 학생들의 지금 청소년들 그 알고리즘 사용 자체를 제한을 하냐 마냐가 지금 아주 문제인 거지. 그 말씀은 플랫폼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사용 탓이다 또는 교육을 못한 탓이다라고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 플랫폼들이 어린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대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이 제도가 소셜미디어 자체를 막는 겁니다. 자체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DM을 보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그리고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아예 막는 것입니까? 아예 막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콘텐츠로 삭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조율하는 것이 시간 그런 막는 것이 아니라 입니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과열이 잘 되고 있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토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쪽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씨가 논문에서 알고리즘 유발하는 문제를 언급해서 알고리즘 사용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알고리즘 기능이 없어진 시간순 기능은 해당 문제가 없으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과 중독성 그리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독립점수를 통제하자는 겁니다. 물론 시간순 콘텐츠에도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고리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없어진다면 그 팔로우 기능이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없어진다고 하면 팔로잉을 50개 하던 사용자가 알고리즘이 없어졌으니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보고 싶다 해서 팔로잉을 500개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콘텐츠만 계속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특수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정확히 말씀을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비교를 알고리즘이 유해 콘텐츠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근거입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통일대학교에서 발표한 2025년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해 콘텐츠, 예를 들자면 성적인 자살과 같은 콘텐츠의 모습이 더 증가했다는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면 그런 경향성과 편향성을 낮추는, 예를 들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게 해준다던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에게는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에게는 자유규제가 아니라요 투명성 제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게 더 적절한 해결책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2차 조사 때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다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을 청소년에게 일단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말씀 들었던 것처럼 뭐 부모의 동의라는 걸 열어두긴 했지만, 그런데 이 획일적 제한이 어떻게 침해 최소성을 성립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획일적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가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알고리즘 그리고 교육 그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건 양자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굳이 이것을 양자특기의 문제로 선언합니까? 먼저 저희는 처음에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법적 규제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법적 규제는 명확히 헌법적으로 최소성의 원칙,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다른 사례에 대해서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이 어떻게 최소성인지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의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애초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타에서 위헌 소송을 했는데 또 헌법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최소 심해성이라는 원칙이 미국에서도 더 심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가 됐을 텐데 통과가 됐다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정하십니까? 침해 최소성에서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유의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30개 이상의 주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몇 개가 통과됐습니까? 뉴욕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아칸수,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뉴욕주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두 개에서 3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27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위헌이라는 이유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플로리다주 등에서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어서 이런 알고리즘 필요성과 위험 평가를 요구하는 규제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아예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이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과도한 시위라고 말씀하시는지.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은 또 과도한 왜곡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등이라고 표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법적 제재가 없으면 그 말은 지금 자율적 규제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혹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스 이스턴 대학과 전 메타 직원 R2 배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메타가 약속한 47개의 청소년용 안전 기능 중 30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8개만이 제대로 기능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 편안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자율 규제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업에게 투명성 공개 의무화를 하고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고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 법적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단계랑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부모 계정을 사용하거나 VPN을 해서 우회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부모 계정을 고용 우려가 없는 것이 그다음에 SNS 기업들이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20대라고 설정했는데 12살, 13살이랑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고 부모에게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VPN 우회 문제도 걱정이 없는 것이 이미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IP 기반을 바탕으로 국적을 확인하고 그 국적에 맞는 광고를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PN IP를 감지한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VPN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인증을 아예 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행동기반 나이 추정이라고 실제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임창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 시간, 조작 패턴, 그리고 언어 이모티콘 사용 패턴,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어떤 요소들을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VPN 우회 경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짓 딜레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식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반대쪽 발언해주세요.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스크리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유추잖아요. 제가 25살인데 애기들이 보는 그런 걸 볼 때 제가 걸러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결국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해성이 있고 나쁘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면 지금 부모가 동의를 하면 이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부모가 동의를 하면 유의한 게 유의하지 않게 되고 유의했던 게 유의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동의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해법이라는 거의 그 인과가 너무 자기적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동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를 두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부양할 그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절차를 하나의 기업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이 최소한의 제한 시스템을 마련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행동 기반 추정이라는 정책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구분이 모호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제한하게 된 문제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가 주장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VPN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말씀해주신 게 영국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올해 7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연령 인증 규제 시행되자마자 그 앱스토어 무료 앱 상위권에 VPN들이 쫘라락 깔렸습니다. 그리고 1일 다운로드 수가 1800%까지 급증을 했고 영국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회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8이라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화번호를 인증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패스 중에 인증수가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VPN을 통해서 국가번호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국에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 있는데요. 그 SNS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SNS는 한국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데이터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어도 패스 같은 것들을 연동시키는 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이 유입 경로에서 이 유저가 이탈하는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인증 수단이라는 게 깔려버리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그걸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것이고요. 저희도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공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면 이들이 알고리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추천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해결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게도 부담을 낮추자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자율규제가 아니고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투명성 의무는 앞서 윤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의 기존에 있는 기능에 가시성을 높여주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막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안보다 그 대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기업에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패스 같은 인증 기능을 어떻게 도입하려는지 묻는 거 맞으십니까? 네. 저희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인증 기관을 어떻게 도입을 할 건가? 어떻게 도입을 할 건가보다는 그것을 수용을 해줄 것인가에 문제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인터넷 시장입니다. 이미 튀르키예와 알바니아에서 그 국가 내에서 사용하는 인증 기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SNS의 사업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이 이를 수용해서 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와 알바니아보다 강제로 떨어지다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방금 이제 리터러시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독성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문제가 꼭 개인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뇌가 충동 조절을 미성숙하고 개인만의 힘으로는 자제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과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미국, 유럽연합, 호주가 동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규제가 그 성인이 되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그러니까 한 살이 넘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거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아예 없는 피드를 사용하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알고리즘이 쏟아지는 그런 피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논리를 따지면 술, 담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살에 더 먹는다고 술에 취해가지고 또 안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비슷한 논리인 것 같고요. 또 대답을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 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례는 안 하는 건데 그런 SNS 같은 거는 다 사용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 똑같이 SNS를 사용하는데 알고리즘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리즘을 안 볼 거예요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될 때. 근데 술, 담배는 내가 안 사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인데 솔직히 SNS 모두가 다 하는데 성인이라면 성이 됐을 때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유예 시간을 두자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얻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또 투명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명성이 사실상 되게 오래된 논의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되게 오래된 논의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투명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과 그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의 설명을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LLM 단계라고 대규모 언어를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파인튜닝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고리즘의 자체적 논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변수를 충족하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지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법적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을 계속 하잖아요. 많이 하실 건데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게 블랙박스가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파인튜닝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 약간 좀 이해하도록 완전한 투명성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 블랙박스 문제가 있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적절한 정도의 투명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 기능 지금 가보시면요. 이게 왜 추천됐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00% 설명은 아니어도 이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투명성이라도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걸 진짜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가 약속한 47개의 청소년용 안전 기능 중에 30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쳐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메타 측에서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과제를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그 지금 철학 커뮤니티 중에 서강 오펜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글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관심이 가는 것들 위주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게 좋은 알고리즘의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알고리즘 코네드 조사에서 지금 알고리즘과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함에 대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리즘 하나만으로 이렇게 뭐 코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런 입장에서 알고리즘과 유해성 간의 균형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그리고 구체적인 그 SNS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그 뭐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고 뭐 트위터나 완전히 약간 다르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구체적인 그 SNS 플랫폼마다의 실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야 이게 지금 그 실현타와 그 지금 뭐냐 효과에 대해서 이 사이의 그 인과를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좀 뭘 이렇게 따져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많이 보면 볼수록 유해한 콘텐츠를 보게 될 확률이 늘어나는 거 저희가 너무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독성과 유해 노출을 항상 늘어나는 무한 스크롤이라든지 조금 자동되는 그리고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을 하게 하는 위험한 설계에 대해서 정밀한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SNS라는 도구 자체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입증된 위험 설계에 대한 제품 안전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참석 측이 제안하는 게 시간성 퀴즈잖아요. 근데 그 시간성 퀴즈라는 게 그렇게 뭐 필터 버블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간성 퀴즈라는 건 결국 무한 스크롤이 가능하고 사실 인간은 효율적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뜨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 팔로우를 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심리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시간순 피드가 문제를 해결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간 손길을 제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과연 지금 그 제시하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걸 아예 SNS 자체를 규제해야 되는데 아예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최소 침해성 완전히 명백히 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런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또 왜 알고리즘이 더 심하냐는 또 하나의 실증 증거가 되잖아요. 2025년 알찬 가구의 자료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이 개인화될수록 클릭, 시청 시간, 재방문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는 알고리즘 사용이 중독성을 조금 더 높인다는 실증 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시간성 피드가 조금 덜하다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독성이라는 것도 좀 수준, 그러니까 모든 걸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30분을 하다가 알고리즘이 추가돼서 45분을 본다면 그것도 시간이 증가한 걸 수도 있잖아요.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것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하셨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또 하나 더 지금 저는 그 릴스에 강아지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 릴스 그래도 저도 꽤 보는데 뭐 이상 뭐 사람 못 자르고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꼭 이게 유해성으로 이렇게 이어질지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거 문제를 과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성 측에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SNS의 극단적인 문제라든지 SNS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알고리즘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알고리즘을 제한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조적 문제도 있고 SNS 기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대로 이것을 교육하고 경험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니까 앞으로 부적절한 콘텐츠 뜨면 알고리즘 한번 검증해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반대측에서는 알고리즘의 유해성을 너무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필터 버블이나 에코 체인버 현상뿐만 아니라 사용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콘텐츠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정보 편향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중독성과 정신건강 악영향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조장한다는 연구 정보도 많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 현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유튜브 기존 기기를 개설해서 하나는 보수 성향, 하나는 진보 성향으로 훈련을 하면서 추천받은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첫날에는 14%에서 둘째 날 81%, 6일 뒤에는 86%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SNS 빅테크 기업들에서 근무했던 페이스북 직원들이 현재 국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내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장 하루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도산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한 말씀하셨다시피 알고리즘이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알고리즘을 그렇게 간과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빅테크기업이 수용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유해한 콘텐츠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말씀을 여쭙겠는데 그 유해한 콘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10대요 소녀에게 갑자기 아저씨가 배 까놓고 이제 춤추는 영상이 나오는데 이런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자해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유해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요. 그 편향성이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선정적인 콘텐츠 쓰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의 실행이나 그런 비법제화적인 부분이 충분하다고 하다면 왜 이 호주든 선진국의 입법부와 법원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지짐이 실행하고 있을까요? 국제 및 국내의 흐름을 무시하고 비법제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희 비법제화 얘기한 적 없고요. 법적 규제를 하는데 그것이 제한이 아니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자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가한다는 말씀하시는데 교육이 개인의 것입니까? 교육은 국가 정책입니다. 이런 점도 너무 과도한 프레임을 왜곡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정하는 부분은 기업 구조와 같은 문제들이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증적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유해 콘텐츠와 중독적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간과한 채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드릴 텐데요. 이 교육이랑 제한이랑 병행할 수 있죠. 근데 병행하면 정책적으로 극단적인 모순성이 생깁니다. 교육이라고 함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이번 하겠다는 시간 것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설명식 마무리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메타나 엑스나 이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자를 중독시키고 막대한 광고세를 걸어들이고 있는데 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을 국가 책임 또는 개인이 사용을 잘못한 책임으로 돌리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선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양극화도 최근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SNS 서비스는 이런 뉴스 서비스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겨냥한 감정자극으로 의용자의 의존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진짜 자율의지를 상실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일성을 반대측에서 인정했습니다. 네, 저희 토론 종료되었습니다. 반대측 상원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대 측은 청소년의 알고리즘과 피드 사용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찬성 측이 제시한 법적 규제 방식은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단기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첫째, 진짜 핵심은 청소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법적 규제를 통해 부모 동의가 없는 한에서 접근 차단을 제시했지만 이 방식은 청소년의 사용 행태나 판단 능력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무리 막아도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정서적 성숙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시점부터는 부모 동의도 필요 없고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 성인이 되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혹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해결, 즉 자유적 통제 능력 과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언 중에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결국 단순한 차단이 아닌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과 자신의 노출 환경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이런 본질적 해결 방식에 대한 대안보다 오히려 법적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행하자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 교육도 하지 않은 채 법적 규제부터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아주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찬성 측이 제시하는 방식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첫 다운자와 같은 과거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규제가 생기면 청소년은 가계정, 부모 계정, VPN을 얼마든지 오해합니다. 찬성 측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에 국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통제력을 가진 주체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추천 기준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배치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이고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식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한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대상 법적 규제 도입은 단순히 한 가지 기술적 장치의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선택임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업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자체 보호 장치를 도입했지만 청소년의 중독, 사이버 폭력,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서비스는 기업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내부 동기가 매우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해서는 법적 경제력과 책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는 기준의 명확성,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유, 미국, 호주 등은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법제 규제를 통해 실질적 보호 효과를 입증했으며 실제로 대형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건강하게 보장하는 길은 교육만이 아닌 교육과 구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성인도 떨쳐내기 어려운 알고리즘의 중독성은 왜 과학적으로도 청소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층적인 법적 구제와 기술적 집행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할 때 비로소 청소년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안전이 이곳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통제와 교육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법적 규제는 더 이상 결코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이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공략 표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토론자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론조사와 MVP 투표에 올라왔으니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안 하셨던 분들 혹시 위로 가고 강의 잘했어요. 네, 저는 반대 측에 살짝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여자애 앞에서 가고 이런 게 얼마나 그냥